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연은 부산에서 일어난 한 가족의 충격적인 상황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건축 설계 실수로 절망에 빠진 38세 김민호에게 나타난 운명의 여인 박서연. 해변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심지어 77세 홀아버지와의 동거까지 먼저 제안했던 이상적인 며느리,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차 한 잔, 세심하게 챙기는 혈압약, 그리고 아버님이 계셔서 좋아요라며 진심 어린 효심을 보였던 그 18개월간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 하지만 어느 날부터 건강하던 아버지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준 차를 몰래 버리시는 아버지의 행동까지. 병원에서는 이상 없음이라고 했지만 건축가 민호의 예리한 관찰력이 포착한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영상, 20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 계획, 그리고 연쇄 살인범의 진짜 정체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완벽하게 계산된 죽음의 함정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민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간 준비된 이 치밀한 범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났던 김민호 가족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어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3월의 부산이지만 제12호 법정 안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판사석의 60대 남성 판사가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펼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에게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김민호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38세의 그는 지난 18개월간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을 겪었던 남자였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호의 옆에는 77세의 아버지 김태성이 앉아 계셨어요. 한때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35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었죠. 지금은 많이 마르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통이 그 작은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15년. 이라고 김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인지 허탈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의 숙제를 정성스럽게 채점하던 그 손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박서연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은 그녀는 판결을 듣는 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고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속삭이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방청석을 훑어보다가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민호가 알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후회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이겼지만 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듯한 여유로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18개월간 함께 살면서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 서연은 그 차가운 미소를 3초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앞을 향했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판사의 마지막 말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도 아버지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태성의 다리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난 1년간 서연이 투약한 독성 물질의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아들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고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77세 노인에게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을 테니까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라고 민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상처받은 마음은 언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법정을 나서면서 민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은 수갑을 찬 채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안타까움까지. 복도를 걸으며 민호는 자연스럽게 18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22년 9월. 그때 민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센텀시티에 있는 도시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였던 민호. 한때는 부산에서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로 불렸던 그였지만 그의 여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운대 신도시 복합건물 프로젝트. 민호가 설계를 담당한 40층 건물에서 치명적인 구조계산 오류가 발견된 거였어요. 기초 공사가 거의 완료될 시점에서 발견된 그 오류는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었죠. 김민호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할 뻔했다. 설계도 제대로 못 그리는 놈이 건축가, 라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 민호는 하루아침에 실수로 큰 사고를 낼 뻔한 위험한 건축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의 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농담도 하고 프로젝트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이제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거든요. 회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가 발언을 하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언의 의심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혹시 구조 계산의 문제는 없죠? 라고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설계도를 볼 때마다 혹시 또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린 거였어요. 그건 민호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버지 김태성이었어요. 해운대 30층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던 아버지는 민호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라고 김태성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5년간 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며 쌓인 인생의 지혜였죠.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위로조차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로 많은 사람이 다칠 뻔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됐어요. 내가 정말 건축가 일을 계속해도 될까?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내가 설계한 건물에서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자책과 불안감 속에서 지내던 민호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호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을 뿐이었죠. 해운대 해변 길을 따라 걸었어요. 9월 말에 바닷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동백섬 근처까지 걸어와서 민호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해변의 아침이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창가에는 한 여자가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긴 머리가 한쪽 어깨로 흘러내리고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에 묘하게 끌렸어요. 요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평화였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자 원두 향이 진하게 퍼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 여자와 두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가끔씩 그녀를 힐끗 봤어요.
연필을 쥔 손가락이 하얗고 가늘었고 그림을 그릴 때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라고 민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처럼 매일 자책하며 살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민호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일어나서 민호에게 다가온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건축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예뻤어요. 특히 미소가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테이블에 노인 설계 도면이 보여서요. 저도 미술 일을 해서 건축에 관심이 많거든요. 민호는 자신의 테이블을 봤어요. 확실히 건축 잡지와 간단한 스케치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했어요.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미술 일을 하세요? 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박서연이라고 해요. 김민호입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된 만남이었겠죠. 서연은 민호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서연의 첫 번째 질문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드러나 보였나 싶어서였죠. 그게 보여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저도 힘든 시간을 겪어봐서 알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 표정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설계 실수 이야기, 회사에서의 어려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평소 같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을 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힘드셨겠어요. 이해해요 라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 반응들이 민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서연이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이혼했거든요. 작년에.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 떨림이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처받은 민호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겠죠.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카페를 나왔어요. 해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서연이 바닷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민호에게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발 아래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며칠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과 함께 있으니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건축,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 때부터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대답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진 꿈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건데 지금 힘든 일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죠?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부산지법 주차장에서 민호는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김태성은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아들아,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차를 몰면서 민호는 다시 18개월 전 그날을 생각했어요. 해변 카페에서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 마법 같은 오후. 그때 민호는 정말로 서연에게 빠져들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해준 그녀가 천사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20년간 준비된 치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어요.
신호등에서 정차한 사이 김태성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 참았지.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뭔가 느끼신 게 있었다니. 어떤 기분이었는데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을 거예요. 20년 전 13살이었던 서연을 아버지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셨을지도 모르니까요. 30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김태성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진실을 찾아내서. 저도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민호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민호는 18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서연과 처음 만난 다음 날 이 거실에서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김태성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설계 실수로 힘들어하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우셨을까요? 어떤 분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민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달콤한 독이 든 사탕 같은 착각이었죠.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3월의 바다는 여전히 춥고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파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파도와 비슷한 것 같다고. 큰 파도가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도 언젠가는 다시 평온한 바다가 돌아온다고. 서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지만 이제는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아버지도 사람들을 다시 믿으실 수 있을까? 아들아, 저녁 먹자.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민호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김태성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 괜찮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서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1년 넘게 계속된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서연이 나타났어요. 처음 만났던 해변 카페에서의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법정에서 보였던 그 차가운 미소도 함께 민호는 꿈속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민호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나쁜 변화만은 아니었어요. 더 강해졌고 더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해운대 바다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민호는 그 햇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출발이라고.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치유의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18개월 전 2022년 9월 23일 센텀시티 도시건축사무소 12층.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민호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봐야 혼자 앉아서 자책할 뿐이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죠. 클릭 한 번이 두려웠어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누군가 다치면 어떡하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같은 팀의 박지원 차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민호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김민호 씨,
아직도 있어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더 검토하고 가려고요. 그래요. 그런데 너무 늦지는 마세요. 박 차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감이 섞여 있었어요. 또 실수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야경이 아름다운 센텀시티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의 책상 서랍에는 신문 스크랩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3개월 전 자신의 설계 실수를 다룬 기사들이었죠. 센텀시티 복합 건물 설계 오류 발견, 수백억 손실 예상, 기초공사 도중 구조적 결함 발견, 안전성 문제 제기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무너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실패한 건축가와 함께 인터넷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거든요. 더 괴로운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민호야, 이 설계 어떻게 생각해? 라며 자연스럽게 의견을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회의에서도 민호의 발언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죠. 혹시 구조 계산의 문제는 없죠? 라고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너 또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농담도 하고 일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죠. 그날 밤 민호는 해운대 아파트 집에 도착했어요. 3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민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77세의 김태성은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아들아, 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라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민호는 자신이 건축가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설계도를 볼 때마다 혹시 또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얼굴이 푸석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아침 산책을 다녀오셨어요.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는 것이 아버지의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아들아, 너도 함께 산책하지 그러니? 라고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 함께 가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민호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수근거릴까봐 걱정됐어요. 오후 3시쯤 민호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해운대 해변 길을 따라 걷다가 동백섬 방향으로 향했죠. 바닷바람이 차가웠어요. 9월 말에 부산은 이미 가을 기운이 완연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때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서연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민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20년 전의 일이었죠. 1999년 봄, 부산의 한 중학교. 김태성은 그때 교무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박미영이라는 미술 교사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학교 미술 용품 구입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실제로는 업체의 조작이었지만 박미영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교무주임은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학교의 명예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박미영 교사는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박미영에게는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박서연이었어요. 13살의 서연은 어머니가 억울하게 학교를 그만두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그 일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고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서연은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김태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20년간 서연은 복수를 계획했어요. 김태성의 약점을 찾고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찾았어요. 바로 김민호였죠. 해변을 걸으며 서연은 민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가족 관계, 그리고 현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어요. 아버님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시라고요? 라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35년간 일하셨어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민호는 놓쳤습니다. 서연은 금세 다시 따뜻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라고 그 말을 할 때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의 진짜 이유를 민호는 몰랐죠. 서연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도, 그 일에 민호의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해가 완전히 질 무렵 그들은 광안리 해변까지 걸어왔어요.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가 벌써 4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라고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거든요. 저도요. 혼자 그림만 그리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서연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어요. 그 미소를 보며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언제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민호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달콤한 독이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20년 전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박미영 교사의 모습이었죠. 엄마, 드디어 시작됐어. 라고 서연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낮에 민호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어요. 김태성 교장, 부산중학교, 1999년 사건. 20년간 수집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김민호 프로필이었습니다. 나이 38세, 직업 건축가, 성격 내향적, 자책하는 성향, 약점 최근 설계 실수로 자신감 상실, 가족관계 아버지와 단둘이 거주, 접근 방법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 제공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내용들을 타이핑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라는 열쇠를 통해 김태성에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20년간 품어온 복수를 완성하는 것.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곧 끝날 거야. 라고 서연은 어머니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20년 전 15살 소녀의 분노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해변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민호와 서연은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부산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걸었죠. 서연은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았어요. 민호가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들어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웃어줬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의 건축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해운대 시네마센터 앞에서 서연이 물었어요. 이 건물의 곡선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구조를 생각해내셨어요? 민호는 그 질문에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바다의 물결을 모티브로 했어요. 건축도 자연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역시 건축가시네요.
저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감탄하는 것처럼 보였죠. 민호는 그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설계 실수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김태성의 아들답게 똑똑하긴 하네. 그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11월 말, 민호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 서연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동백섬에서 만났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산책로를 걸으며 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 씨, 제 아버지를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서연은 놀란 듯 민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놀람도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말요? 아직 저희가 그런 단계인가요?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분이라면 아버지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 진심을 보며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증오해온 김태성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의 이유를 민호는 오해했죠. 긴장과 설렘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2월 첫째 주,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어요. 민호는 오전부터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오는 거였으니까요. 아들아,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되겠지? 김태성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지만 김태성도 긴장이 되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어떤 분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거든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인사는 정중하고 예의 바가렸어요. 민호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서연 씨예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김태성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서연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20년, 정확히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김태성은 서연을 처음 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죠. 20년 전 13살이었던 박미영 교사의 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이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복수를 꿈꿔온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니까요. 김태성은 서연을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어요. 정중한 인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이고, 예쁘시네요. 민호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과일 좀 가져왔어요.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김태성은 그 세심한 배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맙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고 적절한 때에 질문도 했어요. 아버님, 교직 생활을 35년이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김태성이 대답할 때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빠른 순간이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그래, 당신은 보람이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서연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차 좀 끓여드릴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차 끓이는 걸 좋아해서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있던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찬장을 살피며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버지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머릿속에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20년간 편안히 살았구나, 김태성. 라고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나오며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가면이었죠. 그 후 6개월간 민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연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와도 친해졌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김태성은 서연을 정말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참 착한 분이야. 민호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아버지는 서연이 없을 때마다 민호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민호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기뻤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서연은 특히 아버지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드렸어요. 혈압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고 몸에 좋다는 차도 끓여드렸습니다. 가끔은 함께 해변 산책도 나가셨어요. 서연이 덕분에 집이 정말 살만해졌어. 김태성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5년간 혼자 지내시며 쌓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에게 그 모든 것은 연기였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그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김태성의 생활 패턴, 복용 중인 약물, 건강 상태, 집안 구조와 CCTV 유무, 이웃과의 관계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2023년 3월, 봄이 되면서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서연에게 결혼을 제안하기로 한 거였죠. 그날은 광안리 해변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설계 실수로 무너졌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중요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해보세요. 저희가 결혼하면 아버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서연이 먼저 제안한 거였거든요. 정말 괜찮겠어요?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오히려 아버님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김태성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였어요. 2023년 5월, 결혼식은 해운대의 작은 웨딩홀에서 열렸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 쪽에서는 회사 동료 몇 명과 아버지, 서연 쪽에서는 미술학원 동료들이 참석했어요. 김태성은 그날 정말 기뻐하셨어요. 오랫동안 걱정했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거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네요, 서연 씨.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의 대답에 김태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바라던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서 감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드디어 같은 지붕 밑에서 살게 되는구나, 김태성. 복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20년간의 증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후 서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태성이 좋아하는 된장국과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어요. 서연아, 이렇게 매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김태성이 말씀하시면